참고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 부동산 뭐 이제는 감도 안 온다. 달러는 흔들리고 금리는 갈림길에 서 있고요. 미국 경기 신호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이 코앞에 있는데요. 이 혼란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회와 위험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방향보다 파동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 달러, 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의 이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흐름을 가장 차분하고 깊이 있게 풀어주실 우리나라 거시경제 1타 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환율의 대전환의 저자이시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입니다. 먼저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우수 고객분들 상담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와이 대저택에서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조언들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는데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말 그대로 은행의 이 VIP 분들의 자산 예. 운용을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 이게 신한은행이 있고 신한증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같이 코웍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와. 그 전문가들이 이제 신한 프리미어라고 해서 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브랜드에서 이제 우수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길을 찾아드린다. 그래서 패스파인더가 이제 길잡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직을 좀 운영하고 있고 거기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정말 고액 자산가들 분들 많이 이제 고객으로 만나실 예, 텐데 만날 기회가 있죠. 예. 요즘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던가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몰빵 투자보다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 관심의 저변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4, 5년 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멀리 하셨는데 요즘은 가상자산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많으시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조언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들으세요. 또 하나는 이 들으실 때 되게 경청을 하시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별로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이 말하기가 서로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경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들더라도 신이 나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더 많이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거는 선순환 효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스터디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으며 경청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연히 자산이 되게 많은 분들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이러고 별로 관심 없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세심하게 경청하고 오히려 더 고액 자산가일수록 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자산가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환율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환율 질문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언더에서 안정이 돼 있었죠. 1,100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때는 개인 투자할 때 환율이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었는데 주식에서 몇 프로 오르냐 이게 관심사항이었죠. 그러니까 환율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기업체, 수출입업체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유학 뭐 이런 경우에 환율을 많이 물어보시곤 했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요즘 초유의 정말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진짜. 네네. 환율.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 1,300원대였어요. 네네네. 지금 100원이 올랐습니다. 네네. 1,47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도 원달러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각 나라랑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느냐 요걸 함께 볼 필요가 좀 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약간 원화 단독 약세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환율
앞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원화가 이렇게 좀 홀로 약세를 띠고 있는 원인이랄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궁금합니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보시죠. 지금 원화 혼자 약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게 작년에 11월 5일로 가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날이에요. 그때 달러가요 1380원 했습니다. 1달러에. 네. 그게 지금 1470원 하거든요. 그러면 90원 정도 올랐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 6% 정도 오른 거예요. 한 6%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그때 유로가요 1,500원 했어요. 1유로에. 지금 1,720원 합니다. 220원 올랐죠. 그럼 퍼센티지로 15%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달러는 원화 대비 6% 올랐는데 유로는 원화 대비 15% 올랐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원화를 다 치우고 보면 달러보다 유로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신기한 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외신에서는요 달러 약세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 얘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달러 환율을 안 봅니다. 유로 보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럼 그 나라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달러가 강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해지는 국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 원화보다 달러가 세죠. 네. 이 달러보다 유로가 세요. 전체적으로 글로벌리는 달러가 약한 편이에요. 그 달러보다 원화가 유독 약한 거죠. 그래서 원화 홀로 약세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찾을 때 미국 달러가 왜 이렇게 세지? 이렇게 원인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달러가 왜 이렇게 세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질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원화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원화가 약하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는 뭘 갖고 있냐면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질문부터 나와요. 이러다가 IMF 오는 거 아니냐고.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의 환율 상승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참고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떤가요? 외환위기 때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급전직하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네, 불장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나라 망할 건데 주가가 왜 오를까?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지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 CDS 프리미엄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망할 가능성이 높은, 다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도 위험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더 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부도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요인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외환위기 당시 그때하고는 달라요. 자본 유출이 아닙니다. 자본 유출은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의 환율 상승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외 투자하고 요거는 달라요. 자본 유출은. 이 자본 유출은 도망가는 건데 해외 투자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가 온다고 해보죠. 네.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샀습니다. 이는 도망간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나가 있는데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외 투자라는 거는 받을 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도망가는 자본 유출하고 해외 투자는 엄연히 달라요. 환율이 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학개미 많다고 들으셨잖아요. 환율이 뛰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자산 수익률이 그렇죠.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30년 전하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환율이 올랐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대외순 채무국이었어요. 달러 빚이 많았거든요. 달러 빚이 많을 때 환율이 뛰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자산이 많아요. 달러 자산이 많을 때 환율이 뛰잖아요. 웃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딱 보면서 나라 망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환율은 왜 올라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투자가 증가되는 게 분명히 가장 커요. 네. 그래서 혹자는 서학개미 때문입니까? 서학개미도 거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사려면 환전을 해서 사야 되잖아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걸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니까 서학개미도 역할을 하겠죠. 가게에서는 서학개미가 해외 자산을 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미국 현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 공장 같은 걸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3,500억 달러씩 투자로 막 난리를 부렸거든요. 네네. 지금 2,000억 달러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정부도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게는 서학개미, 기업은 직접 투자, 정부도 마찬가지로 2,000억 달러 투자. 이렇게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주체라고 합니다. 경제의 3주체가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되죠.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달러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 통화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엔화 약세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이분의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이 여자 아베의 특징이 뭐냐면 아베노믹스는요. 결국에는 엔화를 살포해가지고 엔약세를 만들고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 하면은 엔약세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엔약세네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엔화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보다 힘들어질 수가 있죠. 예, 지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이 25%였고 일본은 15%였어요. 그럼 관세율이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엔화가 약하면 우리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원화도 동조화되는 면이 강해요. 지난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1350원에서 1470원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화만 유독 약세 이랬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엔화 환율을 보죠. 원엔 환율을 보시면 940원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원화가 약한데 왜 엔화 환율은 바뀌질 않지? 원화가 약한 만큼 엔화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엔 동조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원 약세를 자극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 발언을 하면서 뭐 논란이 되기도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가게 그리고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까지 세 가지 요소를 딱 찝어주셨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힘든 원엔 동조화까지도 그 원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단장님,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되게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금리는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우리나라 시간 한 4시쯤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네네. 뭐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한 90% 이상 확률로 네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3.5에서 3.75 네, 구간으로 그렇게 되겠죠. 내려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단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달러와 금리의 핵심 변수가 무엇이라고 한번 보시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한번 우리가 이슈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보죠.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헌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위헌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달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세요? 환율에? 만약 위헌이 되면 상호 관세를 납부했었던 기업이나 국가들이 상호 관세 환급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달러를 갖다가 모아놨던 관세로 걷어들였던 달러를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트럼프는요 관세 정책을 감세 정책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감세로 성장을 부양하면서 문제는 재정 적자를 늘려요. 관세는 성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세수를 늘려주거든요. 네. 그럼 이 둘을 딱 합치면 감세가 관세의 성장 둔화를 메이크업을 해주죠. 왜냐하면 감세는 성장을 끌어올리고 관세는 성장을 끌어내리니까 두 개가 딱 붙으면 완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세는 재정 적자를 늘리지만 관세는 재정을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완충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 관세가 위헌이라면 관세에서 벌어들이는 재정 달러가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수가. 그러면 감세에서 이미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데 나는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들어올 거라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개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불안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에서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기적인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느냐, 요거는 첫 번째로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도요. 1년 내내 트럼프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1월 달에는 트럼프가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딱 들어오면서 전 세계 다 힘들고 미국만 좋아 이러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초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셨어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라고. 네. 근데 올해 6월에는요. 달러가 1347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150원이 빠졌어요. 네, 고점 네. 대비. 그때 다들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좋아합니다. 네. 마로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 2.0 나오면 환율은 130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1470원이잖아요. 이렇게 V자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아까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네. 어떤 뚜렷한 방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달러 강세를 바라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정책에 따라서요 굉장히 많은 유연한 변화를 줍니다.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도 환율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쪽에서 바라보면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끝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은 금리 인하, 한국은 금리 동결. 그리고 며칠 전에 호주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호주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더 이상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존에서도 이거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네. 인상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호주, 캐나다, 유로 이런 곳들은요. 지금 금리가 동결이 돼 있죠.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별로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키는 이 금리의 과정이 내년 1년 내내 우리가 보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환율도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환율이나 금리나 단기 예측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변수가 여러 개가 얽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당장 내년에 제롬 파웰이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잖아요.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연준 위원장으로 하려고 하고 연준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저금리를 이제 가기로 원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이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으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연준의 스티브 미란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가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1월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오면 케빈 헤셋이 일단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내년 4, 5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거든요. 그때 아마 의장으로 딱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 후임자가 다음 차기 의장이 우리 연준 FOMC 회의하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불편하지 않을까요? 엄청 불편하죠. 예,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금리 많이 내리겠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갖다 내리고 싶어도 만약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가 높은 데서 금리 인하하죠. 그러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높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도 내년 11월엔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포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내가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금은 안 오르는데 유색인종의 실업률이 높아져서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문제는 이게 집세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구매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포더빌리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불평등, 저소득층의 좀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조란 맘다니가 대역전극으로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당연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가를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 행정부 생각처럼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이 가능할 거예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신경 쓰겠냐. 무조건 한다. 근데 올해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부과하잖아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데 트럼프가 그랬어요.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관세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물러서겠느냐. 근데 90일 유예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예 걸고 하죠.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타코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트럼프랑 언제나 물러선다라고. 그게 타코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관세를 막무가내로 때리나요? 아니면 때렸다가 줄였다가 때렸다가 줄였다가 유연하게 움직이나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으면
트럼프는 금리에서 또 다른 형태의 타코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생각보다 유연하거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딱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 조란 맘다니 당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하냐면은 중남미 4개국에 대해서 몇 개 필수 품목들이 있거든요. 바나나, 코코아, 커피 네. 이런 것들 물가 끌어올리는 생필품 물가 네. 끌어올리는 수입품들이 있어요. 요거 관세 철폐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타코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결국엔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출 거야. 어마어마하게 낮출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옆에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이거 장담할 그렇죠. 수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겁니다. 중간 선거에서 만약 실패하면은 조기 레임덕이 예, 나머지 2년은 그냥 뭐 허수아비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정치 쪽 얘기입니다만은 트럼프는 이제 다음 선거 얘기도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미국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본인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기 레임덕을 뭐 당장 의식한다기보다는요. 지금 트럼프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이는 거는 지금 관세가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발이 꽤 심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쇼맨십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관세로 걷어들인 그 세금 있잖아요. 이 관세로 받아들인 그 수입, 세수 그거 푼다고 예, 했잖아요. 조금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뭐 몇 달러씩 수표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지금 서학개미 분들 엄청 많으시지만 미국에서 빅테크는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만 AI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제 러셀에 속한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부분 이런 데서는 뭐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양극화가 에브리웨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 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AI와 BAI 산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와 네. 중소기업들 네, 네.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과 비반도체 기업들 지수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꽤 쏠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은 한쪽으로 성장이 너무 많이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성장 이외의 영역들은요.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돼요. 참고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니까 돈을 잘 버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빅테크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장 장악력도 높아지고. 근데 빅테크 이외의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S&P 500에서 나머지 490개 기업은요. 490여 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굳이 설비 투자를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비미국, 그다음에 AI와 BAI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AI 강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한테는 많이 밀리는 케이스가 되죠. 그럼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AI를 비롯한 다른 산업들이 자신감을 잃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AI와 BAI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은 미국과 같은 G2 국가들 대비해서 G2 이외에 있는 국가들의 힘을 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한테 닥쳐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아,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양극화, 그다음에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그렇고 국내 주식에서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은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이냐 이게 아니라 파동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